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큰 형님들이 흔들리자 지수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투심을 사상 최고치 영역에서 다소 조심스러운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내 상승 종목 수가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지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도 함께 연동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어제 나왔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이 대규모 딜에 대한 평가들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을 내놨죠. 자세한 소식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까지 끊임없이 달렸으니까 한 번쯤 숨을 고를 필요도 있는 거겠죠. 오늘 뉴욕 증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3대 지수 사실 출발 분위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2%의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특히 AI 기술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만 역시나 마감가 기준으로는 0.2%대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특별한 호재 없이 시장이 다시 한번 어제의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려는 듯한 분위기를 장 초반에는 형성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이 결정적으로 바뀌었던 것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진행된 이후였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12시 35분쯤 이때쯤에 진행이 됐고 파월 의장의 연설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렇게 하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의 표정이 전환이 된 것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Recent data show that the pace of economic growth has moderated. The unemployment rate is low bu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recent months,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balance of risks has shifted, prompting us to move our policy stance closer to neutral at our FOMC meeting last week. In the labor market, there has been a marked slowdown in both the supply of and the demand for workers, an unusual and challenging development. In this less dynamic and somewhat softer labor market,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We don't have a view that we know what the right price of any particular financial asset is. We do look at overall financial conditions, and we ask ourselves whether our policies are affecting financial conditions in a way that is what we're trying to achieve. But you're right. It by many measures, for example, equity prices are fairly highly valued.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에 그리고 노동시장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열려 있다. 즉 어떠한 길도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은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보고 있다라는 해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겠죠.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내놓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월 FOMC 때에도 여러 가지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고요. 이후에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금 어떤 매트릭으로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확실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면서 과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대목에서 시장에서는 일부 실망 매물이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신중하겠다라는 스탠스로 해석이 됐기 때문이었죠. 파월의 발언 이후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OECD 측에서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이 1.8%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난해 기록했던 2.8% 대비했을 때 무려 1%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 되겠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까지 연준은 3차례 25bp씩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다라는 것이 OECD 측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상품 선물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3,820달러대를 뚫어내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보시다시피 M7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날 오픈 AI를 향해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 어제 4% 가까운 급등, 그 이후에 바로 반발 매도 심리가 일어나면서 2.8%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 오픈 AI 투자건에 대해서 엇갈리는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함께 4%대 쉬어갔죠. 지난 3개월간 주가 상승률은 50%대에 달한다라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 역시 오늘 3% 급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14,000명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다 보니까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의 여파를 가장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테슬라의 주가 1.9%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도 일부 소식을 전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가령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새롭게 나온 코로나19 백신이 아주 강력한 면역 생성 효과를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3% 가까이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줬고요. 에너지 업종이 그나마 가장 강세가 두드러지는 섹터에 해당하겠습니다. 유가가 나흘간의 약세를 끊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자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등의 종목들이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는 산업 섹터 내에서 보잉의 주가가 2% 급등했다라는 점도 눈에 들어오고 있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항공기 구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중 한때에는 3%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 전해졌던 이슈들 하나씩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이 오픈 AI와의 협력이 사실상 벤더 파이낸싱이다라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돈을 빌려줬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식이다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는 AI 산업이 자기 순환적 구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을 스스로 제공하고 그 자본을 다시 매출로 끌어오는 방식이라면 AI 산업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소화하면서 주가는 2.8% 하락 178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라의 릴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공장 신설 소식을 알렸었고 연내에 총 4차례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오늘 두 번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5억 달러를 투입해서 텍사스주 휴스턴에 이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전해졌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에서도 경구용 비만약이 생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 GLP-1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 캐파를 잘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주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1% 하락하면서 746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뷰도 확인해 보시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게 된다면 아기에게 자폐증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주장을 내놨고 조만간 FDA를 향해서 의사들에게 이를 통보하라라고 권고할 거다라는 사실이 어제 전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타이레놀의 제조사에 해당하는 캔뷰의 주가가 전일장 7%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이 손실분을 일부 만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거든요. 1.6%의 플러스권입니다. 장중에 3%의 탄력도 대비했을 때에는
이제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전해졌던 조금 더 작은 종목들도 모아서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양자 인터넷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라고 사측에서 직접 이 프레스 자료를 내놨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빛이 있고 일반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그동안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온큐가 그 차이를 맞추는 변환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인터넷망인 광섬유를 활용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출발점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아이온큐의 주가가 4.5% 뛰어오르면서 75달러대까지 이제는 가리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최근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리게티 컴퓨팅이 10.9%의 추가 강세, 32달러대에 근접해가는 움직임, D-Wave 퀀텀과 퀀텀 컴퓨팅 역시도 5에서 7% 정도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즈니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미국 안에서 조금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죠. 이 지미 키멜이 최근 찰리 코크의 암살과 관련해서 내놨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미 키멜 라이브 쇼 자체가 방송 중단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의 구독을 취소하라라고 촉구하는 등 이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논란 가운데서도 디즈니 플러스는 간밤 스트리밍의 요금제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광고 없는 요금제가 기존의 월 15.99달러에서 이제는 18.99달러로 인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디즈니는 4년 연속 스트리밍 가격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0.3% 하락하면서 112달러대의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난달에 IPO를 치렀던 항공 우주 기업에 해당하죠.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첫 번째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쉽게 발표가 됐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예상보다 큰 손실폭, 거기 기대 이하의 매출까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락세를 보였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5%대까지 낙폭을 벌리면서 42달러대를 반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는 마감 후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결과가 좋았는데요. 혜연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 사상 최고치 영역에서 조금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S&P 500 종목의 전체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 상승 종목의 수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가열차게 이루어지면서 3대 지수, 그중에서도 S&P 500 지수가 낙폭을 그리게 된 건데요. 기술 대형주 지표는 1.5% 하락으로 반등이 나타났고요. 이는 결국에 단기 밸류에 대한 부담을 시장이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이제 S&P 500 지수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 S&P 500 지수가 실질적인 하락 없이 5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데는 모두 현재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중장기 낙관적인 전망은 유지하지만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가늠하고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그를 조금 더 뛰어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는 흐름 가운데 우리를 조금 불안하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사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사실상 연방 기금 금리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단기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FOMC에서 확인하는 것은 타겟 금리, 시장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단기 금리, 시장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 EFFR로 반영이 됩니다. 목표 범위 하단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는 결국에 시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돈을 빌리는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9월 FOMC를 통해서 25bp 금리 인하로 단기 유동성 공급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정말 많이 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면요. 자, EFFR이 왜 그렇다면 중요할까요? 미국 재무부가 최근에 단기 국채 발행을 급격하게 늘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연준이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 같은 액션은 보여줬고, 실제로 그것이 맞지만 이렇게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결국에는 그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초단기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연준의 EFFR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충격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 외국계 은행들은 초과준비금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거래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쪽은 역시 자금 융통이 좀 어려운 소형 은행들이 되겠죠. 소형 은행들의 자금 융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다시 돌려서 SVB 사태와 같은 중소형 은행의 파산이라던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기 냉각 시그널 주의를 하면서 EFFR의 추이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내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사상 최고치 영역에서는 조심스러운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끌어모았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월가의 EPS, 매출 컨센서스와 자사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하며 AI, 고대역폭 메모리 HBM 중심 실적 모멘텀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매출은 113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월가의 컨센서스 111억 5억 5천만 달러도 상회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112억 달러도 모두 상회한 숫자입니다. 순이익은 34억 7천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3.03달러, 총 이익률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은 AI 기반 수요가 이끌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확장, 엔비디아 블랙웰 등 차세대 플랫폼의 HBM 공급이 늘어난 것이 실적 폭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내용과 시간 외 추세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3% 조금 못 미치는 시간 외 상승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까 조금 고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부활을 마이크론이 화려하게 알리고 있구나라는 쪽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 뛰어넘는 113억 달러가량으로 발표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세였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해 연간 매출 역시 마찬가지로 37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운 성장 흐름을 보여줬죠. 자, 연간 EPS 확인을 해보시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7.42달러였는데
발표치는 8.29달러로 나타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38% 폭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연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마이크론이 장밋빛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요.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매출 전망치는 122억에서 128억 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최하단선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숫자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간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EPS 전망치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3.05달러 선에 머물렀는데 발표치는 3.6달러에서 3.9달러 선으로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램 매출 무엇보다 213%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은 HBM 시장 내에서 가장 작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디램과 낸드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경영진들 코멘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를 가장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강한 모멘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했는데요. 마이크론 하면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제조업체다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면에 있어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쪽 HBM의 새로운 세대 HBM4라던가 진보된 세대에도 물론 관심이 많습니다만 기존에 조금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특히 그리고 계절적으로 겨울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게는 좀 어려운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램과 낸드 쪽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번 겨울은 굉장히 따뜻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죠. 디램은 전체 매출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분기 기준으로 낮은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OY 기준으로 매출 성장은 27% 있었고요. 낸드 플래시 지금 HBM뿐만이 아니라 고성능 낸드에 대한 수요가 AI를 중심 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는 전체 매출의 20%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QOQ 기준 5%의 성장세 흐름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한 자릿수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마이크론이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향후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영진 코멘트까지 들여다봤고요. 자, 사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했고 실제로 업황도 언제쯤 좋아질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을 내놓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더딘 것 같을지라도 굉장히 100%가량의 상승 흐름을 그려왔던 올 한 해입니다. 자,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125%의 주가 상승 흐름을 연 기준으로 이미 넘어섰고요. 시게이트 역시도 15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기술 기업들과의 밸류에이션을 점검하는 것이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아주 부담이 되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의 기술주를 매수해서 조금 더 큰 폭의 우리가 포트폴리오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블룸버그 통신에서 제시했습니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모두 조금은 저밸류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술주 대비로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은 SK 하이닉스라던가 지금 현재 HBM 시장 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비교하면 밸류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밸류 부담을 안고 있는 다른 기술주, 성장주들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초대형 대박 딜. 그런데 시장 반응은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전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엔비디아 오픈 AI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탁월한 연산 능력 확보와 동시에 신재생, 원자력,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미국 글로벌 에너지, 인공지능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과 실행 난제, 환경 영향 등을 모두 시험대에 올릴 계획이라고 CNBC는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오픈 AI CEO 샘 알트먼 모두 AI의 미래는 계산 능력과 에너지 인프라 혁신에 달렸다며 차세대 AI 인프라 에너지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융합 혁신, AI 인프라 조달, 기술, 정책 변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AI 랠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촉매가 될 뉴스였던 엔비디아와 오픈 AI 사이의 대규모 초대형 딜. 자, 그런데 시장의 평가. 일단 CNBC에서는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모뉴멘탈 기념비적 데이터 센터 계획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니까요. 전력을 과연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하고 또 전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아래에 보이는 헤드라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딜이 나온 직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AI 붐을 뒷받침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함께 맺었던 어제의 딜은 좀 지분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는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이죠. 챗 GPT 사용 인구가 7억 명에 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월 구독료만으로는 지금 오픈 AI가 충당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을 우선 공급받고 그리고 오픈 AI의 지분을 일부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번 초대형 딜이 성사가 된 건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계속해서 GPU를 공급하고 지분을 일부 넘겨받거나 인수나 합병을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AI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분석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역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으로 기회를 찾아볼까 고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는 양가적인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패권을 어떻게 깨나가고 또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인가를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AI 서비스 채택이 가속될 것이다라는 이점은 동시에 누리게 되겠고요. 반면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비용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확대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 리스크로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AI 클라우드 기업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는데요.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같은 기업들 대표적인 AI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의 최근 협력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요. 앞으로 이 초대형 딜 성사까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게 될지 그 행보를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